1시간 연속으로 듣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여인의 사주팔자. 어허, 오대강 따님의 사주를 보니 과부가 되거나 남편 둘을 섬기게 될 팔자이군요. 예? 뭐라고요? 내 딸 은주가 과부가 된다고요? 옛날 조용한 마을에 양반 오대감의 딸 은주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반듯한 이마 아래 영롱하게 반짝이는 눈과 꽃잎 같은 붉은 입술을 가졌으며 그녀의 몸짓은 호수 위를 흐르는 달림처럼 우아했습니다. 어느덧 혼기가 찬 그녀의 사주를 도승이 보고는 남편 2명을 섬기거나 과부가 되는 운명을 예견하는 것이었지요. 조선시대 양반 가문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라는 것은 양반 집딸의 사주팔자가 과부가 되거나 재혼할 팔자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해 그녀의 운명이 바꿔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의식이라는 것은 혼인하기 전에 낯선 남정네를 납치해다가 딸과 첫날 밤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녀는 한번 혼인을 한 셈이 되니 과부 팔자를 면하게 되어 걱정 없이 시집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몰래 이루어지는 일이라 절대적으로 함구령이 내려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발설하면 안 되었습니다. 불시에 잡혀와 첫날 밤을 보낸 애꿎은 남정네는 철저히 입을 다문다는 약속을 받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소리소문 없이 죽임을 당하며 이 일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구대왕 성종에 의해 여자들의 재혼 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유이건 간에 남편을 일찍 여윈 여자들은 평생을 수절해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독수공방하면 몰래 보쌈을 하게 시켜 딸을 데려가 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야밤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월담하여 보쌈을 하기도 하고 정만 통하고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지요. 이른 새벽 성황당에 나가 보쌈을 기다리는 과부나 소박 맞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한번 정을 통한 남정네와 여인네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절실해졌으나 당시에는 수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지라 홀로 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발각되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가와 친정에서 허락하면 다른 집안으로 제가할 순 있었으나 이 경우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엄마가 재혼한 사람이면 아들이 벼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며칠 후 깊어가는 가을밤에 은주 아버지 오대감은 아내에게 결연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는 은주 그 아이의 삶이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풍습을 따르는 것이요. 내일 밤 그 의식을 치릅시다. 첫날 밤에 그 의식은 어렵고도 또 어렵습니다. 정녕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우리는 딸의 장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하오. 팔자를 바꾸게 하는 의식은 신중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방문 밖에서 듣고 있던 어떤 그림자가 슬며시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온통 어둠으로 물든 적막 강산인데 언뜻 구름 사이로 나온 달빛이 그 움직이는 그림자를 따라가니 그 그림자는 별당의 외딴방으로 홀로 들어가는 은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대감네 하인들은 어둠이 내려앉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의식을 치를 남정네를 물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스산한 바람 따라 낙엽이 휘날리는 장터를 지나는데 어둠 속을 헤쳐나오는 한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선비가 길 따라 난 숲길로 접어들 때 그 뒤로 하인들이 따라붙으며 다짜고짜 그 선비를 보쌈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선비님, 잠시 같이 갈 데가 있습니다요. 이따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 조용히 계시오. 이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요? 엉겁결에 끌려온 선비는 보쌈에서 풀려나와 보니 등잔불이 깜빡거리는 어느 방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무척이나 두려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창백한 얼굴의 음주는 이런 의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음주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녀를 마주한 선비는 황당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내가 왜 여기 있지요?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선비님 죄송합니다. 제 운명에 기구하여 이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께 꼭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 손끝 하나 다치시지 않게 해달라고요. 음주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선비는 기가 차 한참이나 말문이 막혀 있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내며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아직 처자식은 없으나 내 꿈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이리할 순 없소이다. 그러니 그만 가보겠소. 선비는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데 밖에서 잠긴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는 선비 뒤로 은주는 정막을 깨듯 쭈르륵 소리를 내어 잔에 술을 붓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앉으시어요. 선비님의 신상에는 절대 해가 안 가게 약조를 단단히 해두었으니 나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낭자는 마치 내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이 순간 나는 등잔불 밑에서 낭자와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왜 나를 선택했나요? 저는 선비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선비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내가 추적할 수 있는 과거도 없지요. 새벽이 오면 선비님은 이 기억도 사라질 것이어요. 선비는 화가 나고 겁도 났지만 등잔불 밑에서 이제서 서서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음주의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손을 보자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면이오나 이것도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일 낭자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견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낭자도 이 인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요? 은주는 망설이면서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와 은주는 사랑이 아닌 풍습의 재물처럼 받쳐지듯 운명의 실타래에 한데 묶여 깊은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아버지 오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방문 앞에 몰려들며 인기척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은주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베푸신 친절한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꼭 몸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작은 제 보답이오니 받아주세요. 은주는 작고 빨간 복주머니 하나를 선비 손안에 꼭 쥐어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알겠소이다. 부디 낭자의 앞길에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비는 끌려가면서도 은주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선비가 오대감 집에서 은주와 운명적인 밤을 지낸 그날, 오씨 가문은 끌고 온 선비에게 절대적으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선비를 살려주는 대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비밀을 맹세하게 했지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너를 고이 보내주마. 대신 오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초야에 묻혀 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어길 시에는 너의 목숨은 없다. 그리고 사례금은 충분히 넣었으니 살아가는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희망이 부풀었던 선비는 이제 벼슬을 하려는 꿈과는 거리가 먼 외딴 마을에서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문가의 아내가 된 은주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녀의 남편은 젊은 부인에게 친절은 했지만 일이 많다는 핑계로 종종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그날 밤에 선비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가을 오후, 가마를 탄 은주는 몸종과 하인들을 데리고 유명한 사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드나무가 물결치는 붉은 노을 강가를 지나다 하룻밤 쉬어가려 주막에 들렀지요. 행장 푸는 것을 본 주막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요. 강 건너에 피리를 잘 부는 선비가 있는데 그 피리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른답니다. 오늘 때마침 그 선비가 와 있는데 마님이 운이 좋은가 보네요. 주모는 선비가 있는 방문을 열며 대갓집 마님을 위해 피리 소리를 한번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야에 묻혀 살다 잠시 바람 쐬러 길을 나섰던 선비는 좀 조용하게 있고 싶었지만 주모가 손님들 대접하려는 마음에 자꾸 간청을 하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한 선비는 갓을 고쳐 쓰고 피리를 들고는 손님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절을 하고 조용히 피리 연주를 시작하자 고운 선율이 울려 퍼지며 마치 바람 소리인 듯 무르르는 소리인 듯 새소리로 들리는 듯 둘러앉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지요. 선비의 피리 연주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야. 듣고 있으니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더 들려달라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성화에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쳐다보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을 환히 비추는 등잔불에 얼굴이 또렷이 드러난 채 앉아있는 그녀는 선비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은주 그녀였습니다. 선비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은주도 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지요. 은주가 갑자기 일어나 일행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선비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다들 물러가 있게. 하인들은 망설이면서 마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방에는 은주와 선비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비님이십니까? 네, 낭자. 아니, 마님. 마님의 밝은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으십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선비님께서 그저 잘 지내시길 빌었어요. 그들이 말하길 다시 볼 수 없다고는 했지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님 집에서 죽음 대신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숨어서 지내라는 약조를 하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망, 꿈, 평화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은주의 커다란 눈에 금방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는 선비님을 꼭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과거 시험도 보시고 급제도 하셔서 잘 살아가시길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만났네요. 마님은 비단옷과 하인들로 부러울 것 하나 없으실 터이고 나는 고작 필이나 불며 외로움을 달래는 한량 같군요. 마님은 원하는 대로 잘 되시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저를 걱정하십니까? 슬퍼하는 선비의 말을 듣고는 은주가 목소리를 떨며 다가섰습니다. 제가 선비님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선비님 얼굴이 보였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삶은 겉으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마님은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요한다고 해서 정말 없던 일처럼 마음이 그렇게 되십니까? 저 자신도 마님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그토록 잔인하게 묶어준 운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마님의 운명이 바뀌어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게 맞는 일이고 잘된 일이지요. 은주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하인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아씨 마님, 저녁 밥상을 올릴까요? 아니다. 지금은 생각이 없으니 물러가 있거라. 밖에 있던 하인들은 아마도 마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가 궁금해서 묻는 말인 듯 했습니다. 은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제가 떠나기 전에 다시 만나볼 수 있겠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서 빠져나와 뒷방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막 뒷산에 선비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잠에서 깨기 전이었는데 선비는 저만치서 걸어오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꿈속의 선녀로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것 말고는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점점 다가오는 은주의 얼굴은 맑은 수정구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왜 만나자고 하신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은주는 옷소매 속에 감춘 작은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의 표시예요. 이 주머니 안에 제가 몇 자 적은 편지도 들어있습니다. 선비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제가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은주는 선비 손에 비단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받아든 주머니를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던 선비는 자신의 품속에서 작고 빨간 복주머니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피리를 불며 마음을 달래고는 꼭 이 복주머니를 손에 담았지요. 같이 했던 그날 밤을 평생 이 복주머니에 담아두었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또 주머니 하나가 더 생겨 보람도 더 커졌네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뿌리째 뽑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님을 만나고 나니 여유로운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뿌듯하고 위로가 됩니다. 마님,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은주는 눈길을 돌리며 아직 거치지 않은 새벽 안개 속을 멍하니 바라보다 선비 얼굴을 다시 찬찬히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를 미워하시나요? 선비는 은주를 그윽히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마님을 미워하다니요. 운명처럼 만났는데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님의 일부가 될 수는 더욱 없지요. 마님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은주는 고운 얼굴을 들어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달랐다면, 제가 사주팔자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선비님은 제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선비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이 되어 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음 생에서 만난다면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선비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고 은주는 바람 속에 홀로 남겨져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못다한 마음을 바람에게 전했습니다. 나의 또 다른 삶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간절한 마음이 드는지 선비와 헤어지는 이 섭섭한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또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또한 나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헤어졌던 두 남녀의 우연한 만남은 바람과 낙엽만이 아는 비밀로 남았습니다. 풍습의 굴레에 묶인 두 사람의 길은 비록 엇갈렸지만 그들의 마음처럼 언젠가 같이 있을지 모를 조선시대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낭군. 해질녘에 동구박 주막은 막걸리 한 잔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슬픔을 잠재울 수 있는 위안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의 패전병처럼 어두운 얼굴로 구석진 객방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한 남자가 주막에 들어서면서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 술 한 우리병에 너비안에 한 접시 주시오. 그는 방에 들어서면서 먼저 온 남자를 흘깃 보니 눈이 시퍼렇게 멍든 것이 보였습니다. 주모가 말했습니다. 마침 혼자들 오신 것 같으니 겸상 차려도 되겠소?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돌아서는 주모에게 나중에 온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모,
나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할 거예요. 아니, 제 집을 코앞에 두고 웬 객잠이요? 그렇게 됐소. 남정네 둘이 초면에 한방 신세가 되어 대면대면 앉아있는데 술상이 들어오자 서로 어색했던 분위기가 싹 가셨습니다. 샘골에 사는 오생원이라 합니다. 초면에 실례하겠소. 아이고, 내 갈비뼈. 아무래도 어젯밤에 하나 부러진 것 같아. 예, 나는 유진사라 합니다. 눈이 이래서 남사스러워 고개 들기도 못합니다. 오생원은 조심스럽게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멍든 눈을 문지르던 유진사도 그런 그에게 안쓰런 눈길을 던졌습니다. 몇 차례 술잔이 오가며 통성명하다 둘이 갑장이란 걸 알게 되면서 오생원과 유진사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병상련인 처지였지요. 둘 다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한 것이었습니다. 소가에는 어찌 붙었으나 대과는 보는 족족 떨어지다가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생원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시험을 치르는 척 하는 입장이라 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오나? 어쩌다 눈에 그리 멍이. 아, 네, 참 내원. 그런데 댁은 갈비뼈를 왜 그리 붙들고 있는지. 서로 말하려는데 어떤 한 사내가 쩔뚝거리며 객방에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쪽 구석에 주저앉으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부상병 같은 몸짓에 오생원과 유진사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온 것 같으니 이리로 와서 편하게 한잔하시오. 주모! 여기 술 더 주시고 국밥도 뜨끈하게 해서요. 고맙소이다. 난 가마골에 사는 최가요. 최 씨가 아픈 다리를 끌고 오더니 오생원 옆자리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앉았습니다. 또 깊은 숨을 내쉬자 유진사가 잔에 막걸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몇 순배 돌고 나니 남자들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눈 녹듯이 다 사라져 세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허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나만 다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형씨는 눈이 왜 그리 퍼렇게 멍이 들었어? 또 형씨는 왜 그리 계속 가슴을 만져쌌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요? 우리는 안 그래도 댁에 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소. 눈이 퍼런 유진사가 먼저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내 초면인데도 하도 답답해요. 내가 정말 창피해서. 오늘은 아내가 빗자루 들고 쫓아와서 쓸모없는 쭉쟁이라고 부르지 뭡니까? 만약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잔인하구려. 내 인생 몇십 년 살지는 않았지만 혼인한 게 후회되는 대목이요. 유진사의 한숨에 오생원이 물었습니다. 혼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거리라고요? 유진사가 술 한 잔을 들이켜더니 가장 큰 후회거리는 따로 있어. 그럼 가장 크게 후회되는 건 뭐요? 유진사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5살 때 길에서 주운 돈주머니를 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생원과 최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유진사는 인생 최대 실수를 털어놓았지요. 가난한 집안에서 6째로 자란 내가 15살 적에 두 끼를 가는데 땅 위로 빨간 비단 주머니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늘이 직접 그것을 나 가지라고 길바닥에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행운이라고 생각한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얼른 품속에 감추고 두리번거리며 산속으로 들어갔지 뭡니까? 주위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쪼그려 앉아 주머니 끈을 풀었는데
묵직한 주머니 안에는 엽전이 잔뜩 들어있었지요. 와, 눈앞에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깨어시며 인절미, 고깃국 그런 게 막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금세 마음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어머니한테 수없이 들어온 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말이 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순진한 나는 힘없이 타박타박 산에서 내려와 주머니를 주었던 그 둑길에 되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처녀 하나가 울고불고 그 옆에는 어미인 듯한 여인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둑길을 거슬러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새빨간 돈주머니를 치켜들며 흔들어댔지요. 그 처녀는 막 달려오더니 허참 나를 으스러질 듯 꼭 껴안지 뭡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유진사는 벌컥벌컥 탁배기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오생원이 물었습니다. 주머니 임자 찾아준 것은 잘한 일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요? 주머니 임자 그 처녀가 지금 내 마누라요. 아이고, 그럼 대단한 인연 아니요? 그러게요. 내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오. 주머니를 받아든 그녀는 나를 자세히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어머니에게 당장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었지요. 엄마, 요즘 같은 때 이런 정직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 나 당장 결혼할래. 나는 양심적으로 살려다 졸지에 혼인까지 하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내 집안 사정과 이것저것을 확인하더군요. 그러면서 내 등을 두드리며 너는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나보다 4살이나 많은 무남 동료, 그 처녀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지 보름 만에 총각 딱지를 뗀 거지요. 꽤 잘 사는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갔으니 주위에서는 팔자가 폈다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해서 벼슬만 하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들 했지요. 나도 그간 가난에 찌들려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이참에 공부를 원없이 해서 과거를 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노랭이 장인은 공부만 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냥 세경없이 공짜로 부리는 머슴처럼 부려먹지 않겠습니까? 주경야독 그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만 하자. 나는 자신을 위로하듯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해 보이던 그 처녀가 밤만 되면 어린 나를 가지고 놀지 않겠습니까? 당신 시험 안 봐도 돼.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시험이야. 아빠 엄마 돌아가시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건데. 빨리 이리 와. 불 끄고 어서 자자. 연상의 마누라는 성격도 활달하지만 색을 얼마나 밝히는지 보통이 아니었지요. 주경야독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주경야색이니 내가 어디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냐고요. 시험 공부를 못했어도 그래도 과거 시험 때마다 과거 보러 간다고 주경야색에서 해방되니 그때는 자유 찾아 산말리지요.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아세요? 가족들은 그녀를 끔찍이도 아껴요. 딸이 하나이니 그러겠지요. 장인이 제 등을 세게 때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을 위해 주는 아내가 있어서 자네는 억세게 운이 좋은 줄 알게나. 이렇게 맨날 말하지요. 딸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사위보다 그저 딸이 행복해하는 것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사위란 놈은 과거 시험이라고 소가만 겨우 붙고 대과에는 낙방만 하는 모지리로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저는 남편이라기보다 하인입니다. 그녀가 기분이 나쁠 때는 풀어주기 위해서 저를 때려도 가만히 있어야지요. 만약 옛날 그때 그 주머니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넌 자유를 잃을 것이다 라고 누가 알려주었다면 나는 그것을 강에 던졌을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사가 만일 그 주머니를 줍지 않았다면 그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땅을 안 보았더라면, 더 빠르게 걸었더라면, 조금만 더 정직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오늘 여기 있지도 않았을 텐데. 이 멍든 눈처럼 멍들어버린 내 인생은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과거 보러 가겠다니까 마누라가 주먹으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지요. 나는 그렇다 치고 오생원은 어째서 집을 코앞에 두고 객잠이요? 오생원은 한숨을 푹 쉬다가 가슴이 아파 비명 소리를 내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리곤 겨우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지요. 인생을 바꾼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요. 장터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어느 여자의 품 안에 넘어졌어요. 그건 나쁘지 않게 들리네요. 그녀는 아이고 하며 나와 같이 끌어안고 나뒹굴게 되었지요. 그녀는 덩치가 보통 이상이라 내가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도 그것을 본 옆에 있던 그녀 어머니는 당장 그녀를 책임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장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명이 인연이 되어 하나로 묶어주었나 보네 하며 술렁거렸지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자리에서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 운명은 계속 잔인한 속임수였어요. 며칠 후 늦은 저녁에 집으로 가던 중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한 여자가 왈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그 모르는 처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나를 본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나를 안고 뒹굴던 선비님 아니여.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나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했지요. 나는 적극적으로 사양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정의로운 남자는 틀림없는 자기 남편감이라고 부모에게 조르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혹시 형씨들은 3명의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처자와 무슨 말싸움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지요. 그날 밤 내가 그녀를 구한 게 아니고 그녀는 남자들을 줘 패고 있었던 것을 내가 잘못 본 것이었지요. 어느새 나는 사무관대를 하고 초래청 앞에 서 있다가 정신없이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내가 어찌 대하나요? 그녀는 나를 늘 보호해줍니다. 내가 무거운 자루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낑낑대면 그녀는 나를 새님이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그 무거운 자루를 번쩍 들어 보이지요. 아이고, 그때 내 자존심이란. 그런데다 그 덩치로 매일 밤 나를 내리 누르면 내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오. 오, 이런, 그래서 가슴팍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구려? 남자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내는 또 질투가 어찌나 많은지 옆집 처자와 우연히 눈만 마주쳐도 아예 집안에 발도 못 디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객방에서 자려고 집을 나왔지요. 그나저나 최 씨는 어쩌다 다리가 그리 되었어?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 없는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최 씨는 어렸을 때 먹어봐도 재어미가 만든 음식은 엉망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놓으면 솥해요. 장은 담갔다 하면 구더기가 바글바글했습니다. 바느질은 또한 어떤가요? 얼기설기 꿰맨 옷을 입고 다니니 어린 그는 창피했던 기억이 많았지요. 손기술이 유난히도 없던 어머니로 인해 고을에서 손재주가 뛰어난 처녀를 비록 박색이고 입은 함지박처럼 크지만 그런 처녀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고을 원님대 김치를 매번 해주고 때 되면 불려가 장도 담가주었지요. 그 좋은 솜씨로 길쌈이면 길쌈, 바느질이면 바느질로 살림을 크게 보탰습니다. 바느질은 워낙 공력이 많이 들어가니 품삯도 비싸지요. 야무진 솜씨로
집안 살림을 윤택하게 해준 부인이지만 나는 사는 게 고역이라오. 장을 잘못 담그면 1년 고생이고 마누라를 잘못 얻으면 평생 고생이라는 걸 우리 아버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왜냐고요? 아내는 너무 사나워요. 그녀는 수탉들보다 먼저 깨어나고 내가 그녀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감히 말대꾸를 하면 그녀는 한 손으로 나를 꼬집고 다리가 저리게 무릎을 꿇리고 몇 시간이고 나를 훈계한답니다. 정말 나는 집을 떠나고 싶어요. 최 씨는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동시에 남자들이 귀를 세웠습니다. 유진사가 갑자기 일어서며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여 가봐야겠소. 오늘 정말 반가웠소. 나를 찾는 모양이요. 최 씨도 엉겁게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세 남자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흩어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남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리 멀리 도망쳐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장진사라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막내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를 빼고 형 셋은 아버지 장노인을 닮지 않고 하나같이 멍청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셋도 도토리 키재기로 그만했지요. 그러니 결혼한 아들 4외들이 모두 분가를 할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장노인은 근심만 쌓여갔습니다. 내 이 늙은 몸뚱이로 평생을 살 수 없는 노릇인데 저 멍청한 녀석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옳단 말인가?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막내 아들을 영리한 여자와 결혼시켜 가업을 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인연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장노인은 여기저기 막내 며느리감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대신 세 며느리들 중 그래도 누가 좀 더 영리한지 알아볼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장노인이 세 며느리들을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너희들 친정에 간지 오래니 한번 다녀오도록 하거라. 내 오늘 보내주마.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무척 신이 났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얼마나 머물러도 되는지요? 큰며느리 너는 3, 5일을 머물고 둘째는 7, 8일을 머물고 셋째는 15일 머물렀다 하너라. 대신 너희 3명은 떠나는 것도 함께 떠나고 돌아오는 것도 함께 돌아와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새 며느리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간 너희들은 항상 물건으로 나에게 효도를 하느라 했다.
하지만 늘 가져온 물건들이 내 성에 차지 않았었지. 이번에도 너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려주도록 하마. 네, 아버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새며느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심장 모양의 홍당무를 가져오고, 둘째는 불을 쌓을 수 있는 종이를 가지고 오너라. 또 셋째는 다리 없는 자라를 구해오너라. 새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요구에 흔쾌히 대답한 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길을 나선 새며느리는 얼마 뒤 헤어져야 할 길목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려 할 때가 되어서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분부하신 걸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 한 명은 3-5일을, 한 명은 7-8일을, 그리고 또 한 명에겐 15일을 나누려고 하셨어. 그리고 함께 출발해서 한날 1시에 같이 돌아오라고 하셨고. 그런데 형님, 우리 셋이 머무는 날이 서로 다르지 않나요? 가는 건 쉽지만 돌아오는 건 암만 생각해도 어찌해야 할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게요. 함께 돌아오는 날짜를 어찌 맞춰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선물은 어떡한담? 하나는 심장 모양의 홍당무, 하나는 불을 쌀 수 있는 종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 없는 자라라고 하셨어. 처음 들었을 때는 평범한 물건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 아니겠어? 맞아요. 모두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큰 며느리가 안달이나 말했습니다. 같이 갔다가 함께 돌아오지 않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시아버님께서 우리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셨잖아. 대체 어찌하면 좋지? 우리 이제 어떡하죠? 둘째와 셋째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해 보아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친정집에 빨리 가고 싶어 갈 길이 급했지만 셋은 결국 길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 울수록 지금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고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다는 생각에 목 놓아오는 그녀들의 울음소리는 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산 아래 마을 입구에서 푸죽간이라는 오서방의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오서방은 딸 복희와 함께 초막을 지어놓고 매일 고기를 팔았는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자 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 복희야. 누가 우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복희가 산으로 가보니 새 여인이 얼싸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로 그렇게 구슬피 우세요? 새 며느리는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자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쳐다보았습니다. 서 있는 처녀를 본 그녀들은 울음을 멈추고 전후 사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복희는 그녀들의 말을 듣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아주머니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첫째 아주머니는 3-5일에 돌아오라고 한 건 3 곱하기 5니까 15예요. 그러니 15일 후에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둘째 아주머니는 7-8일에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7에 8을 더하면 15니까 마찬가지로 15일 후에 돌아오시면 되고요. 셋째 아주머니는 15일 후에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같은 날 출발해서 같은 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복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선물 말씀인데요. 3가지 선물 중 우선 심장 모양의 홍당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에요. 홍당무와 계란 둘 다 끝부분의 모양이 좀 둥그스름하며 뾰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상상할 수 있는 계란은 종종 생명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당근색이나 계란 노른자의 색이 붉으스름하니 또한 붉은 심장과 들어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불을 쌀 수 있는 종이는 등불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리가 없는 자라는 두유에 소금을 넣으면 덩어리로 응고가 되어서 둥둥 떠다니는 자라 같아 이것을 두부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들 아니겠어요? 며느리 셋이 생각해보니 과연 그 답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벼워진 발걸음과 들뜬 마음으로 각자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셋은 친정집에 가서 딱 15일 지낸 뒤 함께 돌아와 시아버지를 뵙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장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들이 가져온 선물은 틀림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가져왔지만 그는 속으로 이 선물들을 며느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리는 절대로 없을 거라 단정했지요. 며느리들에게 누가 해답을 알려주었는지 캐묻자 새 며느리들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노인은 그 처녀를 만나봐야겠다며 한달음에 고기 파는 초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주인 오서방은 가게에 없고 딸 복희가 나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고기를 드릴까요? 껍질과 껍질끼리 붙어있는 부위, 껍질이 껍질을 때리는 부위, 순살코기에 뼈가 없는 부위, 그리고 비계에 껍질이 없는 부위를 주시오. 복희는 장노인의 말을 듣고 척척 고기를 썰더니 잠시 후 연잎에 싼 보퉁이 4개를 가지런히 장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장노인이 보퉁이를 펴보자 껍질과 껍질이 붙어있는 돼지 귀와 껍질이 껍질을 때리는 돼지꼬리 부위, 그리고 살코기만 있고 뼈는 없는 부위인 돼지간, 그리고 비계에 껍질이 없는 돼지 뱃살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복희는 장노인이 의도한 답을 모두 다 알아맞혔던 것입니다. 드디어 내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를 찾았구나. 장노인은 집으로 돌아온 후 곧장 푸죽간 오서방 집으로 매파를 보냈습니다. 오서방 또한 장노인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과 상의하여 혼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뒤 장노인은 상서로우며 기운이 좋은 날을 정해 자신의 넷째 아들과 복희를 혼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장노인은 영특한 며느리를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는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에게 집안을 전부 맡길 계획까지 세웠지요. 복희 역시 자신에게 과분하리만큼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시아버지를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새 며느리들이 불만을 드러냈고 급기야는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험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편을 갈라놓으시네? 막내 동서만 좋아하고 우리는 본체만체 하시잖아. 장노인은 그녀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모두가 인정하고 감탄할 만한 일을 해야겠군.
그날 저녁 그는 며느리 4명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기력이 빠져 더 이상 우리 집 살림을 맡아 처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집 살림을 너희들 중에 누가 맡아서 해줘야겠다. 허나 우리 집은 식구도 많고 그에 따른 일거리도 많으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너희 중 누가 가장 똑똑한지 나는 잘 모르겠구나. 내 며느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시험해보세요. 그래, 그거 좋다.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자. 누가 가장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지 살펴서 그 사람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겠다. 이건 너희가 제안했으니 나를 절대 원망하지는 말아라. 집안일을 할 사람은 우선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에서 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이제 시험 문제를 주겠다. 2가지 재료를 써서 요리 10가지를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2가지 재료로 7가지 밥을 만들어 오너라. 이것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이 집안 살림을 물려줄 것이다. 그는 먼저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만들어 올 수 있겠느냐? 겨우 2가지 재료로 어떻게 10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던 첫째 며느리는 잠시 궁리하다가 장로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님, 장난치지 마세요. 누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는 둘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평상시에 쌀로 밥을 지을 때도 기껏해야 한두 재료를 더 넣었을 뿐인데 무슨 수로 7가지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던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에게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죠? 누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장로인은 또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2 형님이 모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만들 수 있겠어? 셋째 며느리는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습니다. 장로인은 이 세 며느리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마지막으로 넷째 며느리 복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 계란에 부추를 넣고 볶아 한 그릇을 뚝딱 만들고 녹두를 쌀 속에 넣어서 또 한 그릇을 뚝딱 만들어 장로인 앞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장로인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10가지 음식인데 어째서 겨우 1가지뿐이냐? 그리고 7가지 밥을 만들어 오랬는데도 이것도 겨우 1가지구나. 예, 아버님, 잠깐만 생각해보시면 아버님이 분부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란을 부추와 함께 요리한 것은 9에 하나를 더한 것이니 10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녹두와 쌀을 함께 요리한 것은 6에 하나를 더한 것이니 7가지가 됩니다. 옳거니? 중국에서는 부추를 가리키는 낱말 일부가 숫자 9의 발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추에 계란을 더하면 9 더하기 하나가 되어 10이 되었다는 뜻이고 또 녹두를 가리키는 낱말 일부가 숫자 6의 발음과 비슷하여 녹두에 쌀을 더하면 6 더하기 하나가 되어 7이 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로인은 그녀의 설명을 듣고 연신 맞아 맞고 말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곶간 열쇠를 가져와
막내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내가 약속한 대로 막내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기겠다. 다른 며느리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조용했습니다. 복희가 집안 살림을 맡은 뒤 집안일은 제때에 제대로 처리가 잘 되어갔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모두 그녀의 손을 통했기 때문에 식구들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지요. 어느 봄날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장노인은 대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볕을 쬐던 중 문득 과거가 회상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해마다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어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 적도 많았지. 그에 비한다면 지금 이보다 더 편한 생활이 있을까? 빚을 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말을 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또 내 손으로 자식들을 이만큼 거두었으니 순간 현재의 자신이 너무 대견해 땅에 있던 진흙을 뭉쳐서는 대문에 커다랗게 글을 썼습니다.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을의 현령이 마침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집 대문에 쓰여진 큰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정말 간땡이도 크군 그래?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 감히 이런 글을 써붙이다니? 혹시 현령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려 한 것은 아닐까? 날 무시하는구나. 네, 건방진 너를 내 발밑에서 빌도록 해주지. 현령이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즉시 가마를 멈춰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글을 쓴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원들은 기세등등하게 집으로 쳐들어가 장노인을 붙잡아왔습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가진 놈인 줄 알았더니 늙은 영감탱이로구만. 너는 모든 일을 모두 너가 직접 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으니 대단한 능력이 있으렸다? 그럼 너는 나에게 그 재주를 보이거라. 내가 이르노니 다음 3가지 물건을 당장 구해오너라. 구해온다면 용서를 하겠지만 만약 구해오지 못할 시에는 관리를 욕보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장노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분부를 거두어 주십시오. 잔말 말고 당장 구해올 3가지는 이것이다. 숫소가 낳은 송아지 1마리와 바다를 다 메울 수 있는 기름, 그리고 하늘을 다 가릴 수 있는 검은색 천을 가져오너라. 하나라도 모자랄 시에는 관아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갑작스레 곤란에 빠진 장노인은 크게 당황하며 겁이 났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지요. 복희는 평상시와 다른 시아버지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허풍을 떨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너에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도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혹시 제가 묘안을 생각해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장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르기를 현령이 자신이 쓴 글을 보고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물건 3가지를 구해오려는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농사꾼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생산을 낸 것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는 셈이지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현령은 크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흘이 지나자 과연 현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소리쳤습니다. 장노인은 어디 있느냐? 복희가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령나리, 아버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현령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가 시킨 일이 있는데 해결도 안 하고 도망갔단 말이냐? 복희는 또렷이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러 가셨습니다. 현령은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세상 이치가 여자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거늘 어찌 남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나으리께서도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어찌 새끼 낳는 숫소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까? 현령은 그녀의 말에 달리 대꾸할 방도가 없어 잠시 주춤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래도 아직 2가지 답이 남아있다. 2가지라니요? 바다를 다 메울 수 있는 기름을 구해오는 거 말이다. 네, 그거야 문제 없지요. 먼저 나으리께서 바닷물을 다 빼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기름을 붓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있는 물을 내가 무슨 수로 다 빼낸단 말이냐? 저 망망대의 바닷물을 다 빼지 못하면 기름을 어디에 채우라는 말씀인지요? 사또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억지스러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만두어라.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하늘을 다 덮을 수 있는 검은 철을 구해오는 거 말이다. 나으리, 하늘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그 넓이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재어본 적이 없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시면서 어째서 저희더러 천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현령은 본인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싱겁게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원래 장노인은 그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그 집안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라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재미있는 이 옛날 이야기는 외국의 농담 이야기였습니다.